안녕하십니까. 경제학 10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로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실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그 GDP 개념하고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등등 거시경제 지표를 봤는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실업에 관한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업에 대해서 실업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또 실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봤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데 제동 시점 결정하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제동이라는 건 이제 브레이크 거는 겁니다. 언제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래서 영어로다가는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고, 이거 갖다 그냥 약자로다가 과거에는 국내에서 동양 쪽에서 FRB라고 하는 약자를 썼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쓰는 대로 흔히 Fed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주요 신문들 보게 되면은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Fed라고 약칭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약자로 부를 때는 연준이라고 많이 또 부릅니다. 그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은행하고 비슷한 거예요.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데 그 의장 해가지고 전 의장이죠. 지금은 제닛 옐런 전 의장입니다. 트럼프가 바꿨죠. 원래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임기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임기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트럼프가 현재는 그 제롬 파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분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는 그 제롬 파월이 페드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하고 고용 증대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증대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은행법에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물가 안정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근데 미국은 페드가 해야 될 것이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증대가 있다는 거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페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페드 홈페이지는 federalreserve.gov로 되어 있습니다. 자, federalreserve.gov라고 되어 가지고 거기는 지금 뭐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서 그 한글로 한국어 표현하면은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영어들 또 잘 하시잖아요. 거기 나가서 이제 페드가 어떤 일을 갖다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미국 내 페드가 어느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한국은행도 사이트 좀 자주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배움 2도 있고,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사이트 같은데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큰 도움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제쯤 여러 가지 그 제동 시점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 타이밍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동 시점 결정하기 해가지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쯤 브레이크를 걸 것인지 뭐 이런 것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 실업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실업률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그 실업률은 경기가 침체하면 경기 후퇴기죠. 경기 후퇴기에는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반면에 경기 팽창기, 경기가 아주 좋을 때죠. 경기가 좋을 때는 대개 하락합니다. 자,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하락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현상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기가 좋을 땐 올라가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땐 하락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게 가로축의 연도가 나와 있고 세로축에 실업률이 나와 있어요. 그 실업률이 특별히 높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실업률이 특별히 높았던 때가 이제 가장 근래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미국에서도 여기 이제 경기가 아주 안 좋았던 때가, 이때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때입니다. 80년 바로 이후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1차 석유 파동이 이때쯤 있었으니까 그때 이렇게 됐었고, 1차 석유 파동 이후
2차 서귀포동 이후. 그러다가 이제 그래 들어와가지고는 당연히 2000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별다른 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월가를 점령하자 그래갖고 이제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뒤에 또 하버드를 점령하자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맨큐의 경제학 쓸모없다 이거예요. 근데 뭐 맨큐가 뭐 전통적인 경제학이니까 그렇지 뭐 기존의 경제학은 다 쓸모없다는 이런 또 시위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체로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률은 올라가고 경기가 좋을 때 실업률은 낮아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점도 확인하시고요. 자, 실업 관련 용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한국의 경우에는 통계청이 합니다. 통계청이 매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매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그래서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가지고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날 조사 요원들이 일제히 나가가지고 조사를 갖다 합니다. 자, 표본 가구가 있어요. 한 32,000가구. 32,000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 조사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표본 가구에 속한 가구가 인터넷 조사를 갖다 원하면 인터넷 조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나가서 다 물어봅니다. 질문지가 정해져 있어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 15일이 포함된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냐. 꼬치꼬치 다 캐물어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럼 통계를 낼 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먼저 첫 번째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니까 적어도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 15세 이상이죠. 그래서 15세 이상을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해가지고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를 뺀 거죠. 근데 뺄 때 군인과 재소자도 함께 포함시켜서 뺍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나 재소자는 15세 미만 인구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군인, 재소자 생산활동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총 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를 뺀 것이 15세 이상 인구인데 이것이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노동 가능 인구에 속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중요한 게 일할 의사가 없어요. 일할 의사가 없다. 가지고 이걸 뺀 겁니다. 뺀 건데 빼가지고 이거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더해도 또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일단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것이다. 여기서 지금 비경제활동 인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15살이 넘었지만 일할 의사가 없다. 어때요? 여러분들 15살 넘었죠? 15살 넘었는데 현재 일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학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기본적으로 사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원래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사실 학생 말고 또 학생은 아니지만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뭐 혼자 공부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통학이라고 해서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학생과 마찬가지예요. 나이 관계없이 일 안 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할 의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함께 우리가 통학이라고 해서 같이 뺍니다. 같이 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연로자 한 80 넘은 90 넘은 이런 분들이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심신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은 하지만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가지 그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자원봉사자도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또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 용어로 구직 단념자고 경제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실망 노동자라고 합니다. discouraged workers라고 해서 실망 노동자. 뭐냐면 일자리 구하다가 지쳐서 잠시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통계에서는 구직 단념자, 경제학에서는 실망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 discouraged workers라고 번역하니까 실망 노동자인데 이게 사실은 본질은 실망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자인 상태에서 일자리 구하다 지쳐서 일자리 구하는 걸 잠시 포기했다. 이러니까 번역어가 잘못됐다고 해갖고 또 이걸 discouraged workers인데 이걸 국내에서는 실망 실업자라고 또 많이 번역을 합니다. 실망 노동자 또는 실망 실업자, 통계에서는 구직 단념자입니다. 구직 활동을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안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현재 어쨌든 간에. 외형상. 그래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라는 게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 또는 실망 노동자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또 있습니다. 자, 취업준비자가 있습니다. 자, 취업준비자는 누구냐? 노량진 가보세요. 공시족 장기수들 많이 있죠. 뭐 공시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뭐 2년씩 3년씩 공부한 사람들 보통 장기수라고 합니다. 장기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현재는 일자리 일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취업준비자로 포함시켜갖고 역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학생, 두 번째가 전업주부, 연로자, 심신장애인, 자원봉사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중요한 특징은 일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구직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에서 이걸 뺀 나머지가 경제활동 인구고, 그러면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뺀 나머지가 뭐예요? 실업자죠. 취업한 사람을 뺀 나머지가 취업자를 뺀 나머지가 실업자. 그러니까 결국 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만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그러니까 역으로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더하면 이게 뭐예요? 노동 가능 인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도 확인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뭐 일한다고 다 실업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경제활동 인구조사라고 하는 통계를 낼 때는 실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통계상 실업자로 판정하는 겁니다. 뭐냐? 자, 조사 대상 기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일이 포함된 일주일입니다.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1시간도 일하지 못하면 실업자입니다. 자, 조사 대상 기간 중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자. 또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4주 포함해가지고 과거 4주간 구직활동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조사 대상 기간 중에 1시간도 일 못해야 실업자로 판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자리가 나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돼요. 뭐 지금 몸이 아파서 좀 쉬어야 된다. 그럼 실업자 아닙니다. 일자리가 나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할 때, 이럴 때 이걸 실업자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라는 것도 그만큼 조건이 또 그렇죠. 취업자는 뭐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건 뭐 하건 간에 일주일에 조사 대상 기간 있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판정하는 거예요. 또 근데 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뭐 사업체가 있다. 부모님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다. 무급으로 그것도 취업자로 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그래요. 무급 가족 종사자 해가지고 저 부모님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했다. 이것도 취업자로 보는 겁니다. 통계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지만 통계는 어떤 통계든 간에 일단 고지고대로 믿을 건 못 됩니다. 약간 의심도 해보고 통계의 본질을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또 취업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비율을 만들잖아요. 자, 중요한 비율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실업률이 있죠. 몇 가지 이제 거기 지금 용어의 정의가 나왔는데 실업률.
실업률은 뭐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이에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뭐라 그랬죠? 이게 레이버 포스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력이라는 게 경제활동 인구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버 포스라고 하는 노동력. 이게 바로 경제활동 인구를 얘기하는 건데 취업자와 실업자 합이에요. 자, 실업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킵니다. 자, 실업률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통계 지표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입니다. 이걸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같이 또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가 거의 없습니다. 빌 게이츠 와이프도 일하잖아요. 그래서 뭐 재단 맡아갖고 이사장 뭐 일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업주부라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도 뭐 옛날하고는 다르죠. 파트타임이라도 다 시간 되면 최대한 일하려고 하고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라마다 비교함으로써 또 그 나라의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 같은 거 이런 걸 좀 비교도 하고 합니다.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비율입니다. 근데 그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못 믿을 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실업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업자로 판정받으려면. 그래서 사실 실업률만 가지고 이런 것저런 거 판단하려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용 보조 지표라고 해서 만든 게 고용률입니다. 고용 보조 지표. 그래서 employment rate 해가지고 구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15세 이상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이에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고용 보조 지표로서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실업률보다도 더 나은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업률에는 뭐 실업자가 있잖아요. 실업자의 비율이지만 이 실업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실업자가 되기도 하다가 만약에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 뭐가 돼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됐다가 또 그러다가 구직 활동을 하면 실업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실업률 통계라고 하는 게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취업자 비율 가지고 파악하는 고용률이 중요한 보조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역대 정부에서 고용률 70%를 갖다 달성하는 게 중요한 목표였는데 뭐 거의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률 70%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용 보조지표라고 해서 매우 중시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측정하기 말씀드린 것처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취업자. 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뭐죠? 실업자죠. 합쳐서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 취업자, 일자리 구하고 있는 사람 실업자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합니다. 실업률 측정하기. 실업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인구의 비율 해가지고 구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라마다 실업률에 포함시키는 것들 일단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통계는 이제 국제적으로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데서 기준을 갖다 만들어서 제시합니다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15세 이상이라는 것도 한국이니까 15세지 미국은 16세입니다. 왜냐면 그 학령 인구 때문에 그래요. 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달라야 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실정에 맞게 15세, 16세 여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 거시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은 현재 경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 일자리를 찾는 게 얼마나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 이걸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 수준을 과대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실업 수준을 갖다가 과대 보고한다. 왜냐하면 실제 실업보다 실업률이 더 높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실업보다 실업률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뭐 노동시장은 괜찮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뭐예요? 실업자로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위해서 잠시 정보 탐색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통계에는 뭐예요? 실업자로 나온단 말이죠. 본인도 실업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도 실업자로 보지 않지만 그러나 통계에는 실업자로 잡혀요. 그만큼 이제 통계상 실업률이 높게 나오겠죠. 과대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 수준을 갖다가 과소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체감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더 높다는 거죠. 체감 실업률이 높다? 이유가 몇 가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다. 일자리가 없어갖고 일자리 찾는 걸 포기했다. 일자리 찾는 걸 포기했어요. 실업자예요? 뭐예요? 비경달대 인구죠. 일자리 구하다 지쳐서 일자리 찾는 걸 포기했다. 비경달대 인구입니다. 실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실업자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실업자라고 보는데 통계에서는 너 실업자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너 비경달대 인구야. 구직활동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통계라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뭐 구직활동할 때 실업자였죠. 근데 구직활동하다가 잠시 그냥 쉬어야 되겠다. 힘들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부모님한테 내려가서 좀 쉬다 옵니다. 쉬고 있는데 통계에 뭐라고 나오느냐. 아무래도 농사 짓는 부모님한테 내려가서 쉬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나요? 소 여물도 주고 소 먹이도 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일에 소 먹이 주고 뭐 좀 한다. 일주일에 18시간 안 되겠어요? 되죠? 뭐가 됩니까? 이제 취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바로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로서 일주일에 18시간 일하면 취업자입니다. 얘가 취업자가 되어가지고 그만큼 뭐예요? 실업률은 낮아지는 거죠 또. 이런 문제점이 항상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 수준을 과대 보고할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과소 보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소 보고하는 경우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체감 실업률이 더 높다는 거죠.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높을 때 이럴 때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진정한 실업 수준을 과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 생각해 보세요. 또 사실은 것도 있습니다. 불안전 취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인데 그걸 누가 취업자로 봅니까? 안 하죠. 그렇지만 통계에서는 뭐예요? 취업자로 보니까 그만큼 실업률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점들 맹점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관련된 게 바로 그겁니다. 구직 활동을 하다가 잠시 쉰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직 단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경제학에서는 통계에서는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실망 실업자라고 합니다. discouraged workers예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번역할 때는 실망 워커스니까 노동자죠. 실망 노동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누군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왜 노동자냐, 실업자인 상태에서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한 건데, 가지고 실망 실업자라는 번역을 많이 씁니다. discouraged workers. 일자리 찾는 걸, 구직 활동을 잠시 포기한 실업자예요. 일자리 찾다가 지쳐서 일자리 찾는 걸, 즉 구직 활동을 잠시 포기한 실업자. 본질은 뭐예요? 실업자죠. 본질은 실업자인데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통계에서는 뭐로 분류한다? 구직 단념자입니다. 구직 단념자는 뭐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하는 겁니다. 실망 실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후퇴가 심각하다.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에 빠져 있다.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에 빠져 있다면 일자리 구하기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일자리 구하다 어떻게 할까요? 뭐 포기하는 사람들 꽤 있겠죠. 일자리 구하다 자포자기해서 그냥 포기하고, 근데 이제 때 되면 공무원 시험이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취업 준비자가 되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결국 실망 실업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흔히 경기가 침체할수록 실망 실업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자,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실망 실업자가 많아집니다.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일자리 구할 때는 실업자였던 거죠. 근데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하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실망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실업자는 감소합니다. 대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실망 실업자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감소하는 겁니다.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자, 경기가 침체에 있는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아져요.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이거 뭐냐? 이걸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합니다. 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실망 노동자 효과.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책입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그 개념까지는 나오질 않았지만 실망 노동자 효과.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한계 참여 근로자 이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됩니다. 한계 참여 근로자 marginally attached예요. marginally attached. 일할 능력도 있고, 자, 지금까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구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거 12개월 동안은 일자리 구했다. 과거 12개월 동안은 일자리 구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썼지만 포기해서 과거 4주 동안에 일자리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실업자야 아니에요? 실업자가 아니죠. 사실은 실업자인데 실업자가 아니죠. 역시 과거 4주 동안. 근데 현재는 구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직활동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과거에는 계속 해왔지만 단 과거 4주를 포함해가지고 현재는 일자리 구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실망 노동자입니다. 가지고 역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취업준비자도 또 있다 그랬죠. 취업준비자 이 경우에도 사실상 실업자 아니에요. 사실상 실업자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업준비자도 역시 사실상 실업자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 경우죠. 자, 과소취업자가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임시로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시간제로 일하는 알바생들 있잖아요. 시간제로 일한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알바를 했기 때문에 알바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요새는 노인네가 알바해도 알바생이라고 불러요, 그걸.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 저 불완전 취업자죠. 그렇지만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과소 취업자. 자, 이런 것들을 항상 본질을 살피셔야 돼요. 자, 실업 통계 고지고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일단 알고서 통계를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실업의 정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지표지긴 하죠. 그래서 글씨가 잘 판별이 안 쓰게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률 또는 실업률 이런 것들이 고용과 관련된 얼마나 좋은 지표냐. 사람들은 이제 사용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지표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자리의 질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일자리의 질은 전혀 알 수 없고, 자, 사람들과 일자리를 얼마나 잘 연결시켜 주는가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일자리의 질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지표를 갖다가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으니까 대신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뭐요? 우리처럼 고용 보조 지표 해가지고 고용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고용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용률을 갖다가 대신 이용하기도 하고, 또 정규직 일자리 수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업률 대신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 평균 임금도 중요하죠. 아무리 뭐 취업 많이 했어도 임금이 너무 적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평균 임금. 그런데 사실 그 평균 임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평균의 함정이 있잖아요. 평균의 함정. 그래서 평균 임금 대신에 중위 임금을 많이 따지죠. 중위수. 어떤 특정 직업의 임금의 중위. 그러니까 딱 가운데 있는 서열대로 쭉 늘어났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임금이 얼마인가 제시합니다. 물론 이제 분포가 정확하다면 평균 임금하고 또 중위 임금하고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편차가 큰 경우 임금 많이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임금이 적으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거의. 만약에 이런 직업이 있다면 저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 평균 통계에서 나오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평균 개념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실업률과 인구학이 나오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인구 집단 간에 크게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령은 물론이고 특히 인종에 따라 달라요. 되게 연령이 적으면 기술 수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숙련도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초보 수준이고 막 이러니까 미숙련자란 말이에요. 연령이 적으면 미숙련자. 거기다 또 흑인, 거기다가 남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인구 집단들 간에 크게 실업률이 다르다는 거.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젊은 10대가 제일 많죠. 젊은 10대가 제일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대 흑인이 제일 높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쭉 전에도 전체도 그랬고 또 흑인 10대 백인 10대 흑인 이것만 비교한다면 크게 차이가 나죠. 10대 백인보다는 10대 흑인이 실업률이 훨씬 더 높다. 또 흑인 전체보다도 특히 10대가 높다 이거죠. 10대는 아직은 미숙련자예요. 미숙련자니까 그만큼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지고 인구 집단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자, 실제로 그 실업률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남자 여자 비교하든가 아니면 또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이제 뭐 10대 아니면 그 20대 이상 또 이제 한국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한 20대하고 30대 이걸 비교해야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비교해보면 항상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 차이가 꽤 오래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인구학적으로도 실업률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고 그랬죠. 특히 1981년부터 2016년 사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고용 없는 성장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 없는 성장. 경기는 회복돼 가지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고용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산업이 제조업이 중심이었죠. 제조업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그만큼 옛날만큼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다가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용어 씁니다. Job Lease Recovery라고 그래요. Job Lease Recovery 해가지고 고용 없는 경기 회복입니다. 자, 실질 GDP 성장률은 계속 증가하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자, 실질 GDP의 성장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업률이 여전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바로 고용 없는 경기 회복 또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실업률은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 관계를 갖다가 실제 통계를 통해서 정리한 인물이 오쿤이라는 학자입니다. 오쿤. 그러니까 오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오쿤의 법칙. 자, 경제 성장과 실업률은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는 걸 실제로 데이터 가지고 확인한 사람입니다. 꽤 유명한 법칙이에요. 오쿤의 법칙. 뭐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는 거죠. 일반적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건 49년하고 2015년 비교하면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죠.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관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엔 그 자연 실업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적인 실업률이라는 얘기인데 실업 중에서 일부는 자연적이다. 이 자연적이라는 말은 늘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자리 구하는 동안 학교 졸업하고 일자리 구하는 동안은 실업자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실업률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게 완전합니까? 항상 정보는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맞는 일자리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분명히 날 원하는 직장이 있단 말이죠. 날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걔들도 날 못 찾고 나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찾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게 되는 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실업 상태에 있다. 이걸 평균적으로 내면 자, 실업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 2.9%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50년 동안 실업률이 2.9%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자연적인 실업으로 항상 이 정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업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굳이 해결해야 하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실업으로 안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실업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실업.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또 다른 실업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학 교과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자, 경기적 실업 말고도 과거에 마르크스가 말했던 기술적 실업도 있고요. 또 저개발국의 농업 부문에 흔히 존재하는 조앤 로빈슨이 말한 위장 실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잠재 실업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실업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 그 본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찰적 실업 얘기하는 건데 여기 월 평균 노동시장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이 아주 낮았던 2007년에 원래 2007년 말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가지고 2008년도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직전까지 미국 경제는 아주 최고의 호황을 보였어요. 최고의 호황을 보여가지고 아예 신경제,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나오고 또 근데 골디락스 경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아주 최고 호황을 보인 겁니다. 2007년 말까지. 그러다가 이제 2007년 말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건데 그렇게 경기가 최고로 좋았던 2007년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자죠. 이제 근로자라고 번역하면 이제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아직도 이제 근로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근로라는 말이 원래 일본식의 잔재라는 거죠. 일본 근로. 그래서 이런 말 이제 안 쓰고 자, 노동이라고 해서 다 씁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근로라는 용어도 앞으로 노동으로 다 바꿀 거로 해가지고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로자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노동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직도 번역어에 근로자가 남아 있는 데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바꾸고 다 정리했는데도 어떻게 미처 보지 못한 이런 단어가 있네요. 자,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달 노동자면은 취업자래야 노동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자는 또 다른 신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죠. 지금은 교사도 전교조 노동조합 만들고 공무원도 노동조합 만들었으니까 다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달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나오거나 또 들어간다 이거죠. 나오거나 들어갔다. 매월 많은 노동자들이 그래서 취업자가 됐다가 또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실업자가 됐다가 취업자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잖아요. 자, 실업자인 상태에서 일자리 구하다가 잠시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비경제활동 인구. 또 비경제활동 인구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일자리 구하다 지쳐서 잠시 쉬고 자, 부모님이 일하는 시골 가서 일 좀 도와준다. 그럼 무급가족 종사자가 되는 거니까 쫄제 실업자였다가 뭐가 되는 거 취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의 흐름을 갖다 보게 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실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늘 2.7% 정도의 실업은 늘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업률, 거기서 좀 전에 제시했던 그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 경제가 자연 실업률 상태에 있다. 이건 불가피한 거니까 경제가 적어도 자연 실업률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걸 완전 고용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실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실업만 존재할 때,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그 실업만 존재할 때 그걸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찰적 실업입니다. 영어로 frictional unemployment라고 그래요. 이건 직업 탐색에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일자리 구하는 겁니다. 일자리 구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직업 탐색에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로 인한 실업이다 해가지고 이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탐색에 시간이 걸린다. 왜 그럴까요? 노동시장에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죠.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자리 찾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고 또 역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못 구한단 말이에요. 미스매칭이라고 합니다. 미스매칭. 그러한 미스매칭이 왜 생기느냐?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생기는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 부족이 마찰적 실업을 만들고 또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매칭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미스매칭입니다. 그래서 정보 부족, 노동시장의 정보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이런 실업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일자리가 매칭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려서 매칭될 때까지는 실업자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업, 이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근로자의 실업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실업기간이 짧은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업의 상당 부분이 마찰적 실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실업기간이 5주 미만이에요. 5주 정도면 한 달 정도 일자리 탐색하는 거죠. 또 5주에서 14주까지가 이 정도 차지하고 그래서 14주 미만 정도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보면 대부분의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라는 거죠. 물론 마찰적 실업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칭이 잘 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갖다가 정비해가지고 도와주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워크넷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은데 워크넷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있습니다. 그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 취업 포털이에요. 워크넷. work.go.kr 들어가시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일단 회원 가입해 놓으시면 거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가끔씩 메일이 옵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놓고 잘못했습니다. work.go.kr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워크넷입니다. 워크넷도 있고 또 이 job 해가지고 jobs.go.kr도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일자리위원회 들어가면 워크넷을 포함해가지고 job 알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 job.go.kr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job 알리오도 있고요. job 알리오. 이건 정부가 다 운영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에 관한 정보 제공해주는 이런 또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job 알리오 또는 일모아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들어가서 일단 회원 가입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받아보면 나중에 취업할 때 큰 도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도 지금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포스터도 붙어 있고 이게 뭐냐면 K-Move라고 해서 K-Move 해가지고 외국의 일자리를 갖다 알선하는 건데 그 되게 외국의 일자리지만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일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게 보니까 베트남하고 미국에서 일자리 구할 때 그 훈련도 시키고 와서 일자리 알선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학교에서도 일자리 알선하기 위해서 IPP 듀얼 훈련센터 같은 것들도 있고
저쪽 학생회관 가면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몰라요,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다 뭐 홈페이지에다 홍보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 홈페이지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곧바로 포털 들어가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 잘 활용하면 큰 도움 되는 건데 곧바로 포털로만 들어가서 하니까 그런 거 못 보시는 겁니다. 정보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마찰적 실업의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예컨대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뭐 거기 공무원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공기업에 대한 정보, 금융기관 정보, 외국계 기업 정보 등등 다양한 취업 정보가 다 나와요. 그게 더더구나 뭐냐면 구인 기업들이 있죠. 사람을 구하려는 구인 기업들도 워크넷 들어와가지고 구인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크넷 상에서 매칭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직접. 나는 예컨대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취업하고 싶다 해가지고 조건을 다 입력합니다. 그럼 이것이 기업이 입력한,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구하는데 대우는 어느 정도 해줄 것이고 연봉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 입력이 워크넷 상에서 매칭이 되면 바로 취업하는 거죠. 꽤 많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만큼 마찰적 실업의 기간을 줄일 수가 있죠. 다음엔 구조적 실업입니다. 자, 구조적 실업 해가지고 스트럭처드 언임플로이먼트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왔던 경제학 교과서, 세뮤얼슨의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조적 실업을 좀 약간 다르게 설명합니다. 근데 근래 나오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구조적 실업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합니다. 맨키의 경제학이나 버냉키 경제학이라든가 뭐 우리 크루그만 경제학처럼 구조적 실업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뭐냐? 임금이 높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겁니다. 임금이 시장 평균 임금이 있는데 그 시장 평균 임금보다 임금이 높다. 임금이 높을 때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임금이 높다.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있겠죠. 임금이 너무 높으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있다.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뭡니까? 이게 실업이죠. 그래서 임금이 시장 평균 임금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실업, 이걸 구조적 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대책은 뭐냐? 대책 없죠. 자, 구조적 실업은 대책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자, 정부가 나서가지고 취업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하고 해가지고 매칭, 기회를 늘려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대책 없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할 때는 예전 교과서에서는 지금도 국내 교과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변화합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한다. 원래 우리가 산업 구조라고 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과 그다음에 뭐 농림어업과 그다음에 광공업의 비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산업을 구분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구분하죠. 1차는 농림어업 주로 채취 산업. 2차 산업은 뭐예요? 2차 산업은 가공산업 해가지고 주로 광공업을 얘기합니다. 광공업. 3차 산업은 뭐예요? 서비스업이죠. 물론 이제 근래 들어와서는 이걸 좀 더 서비스업의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3차 산업을 갖다가 3차와 4차와 5차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지식산업이라든가 IT 관련된 산업들을 따로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4차, 5차 산업이라는 개념도 나오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분류에서는 1차, 2차, 3차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부 및 서비스업 그렇게 구분해요. 물론 이제 또 요새는 또 6차 산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6차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차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국정원을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종합교양 시험을 갖다 보는데 그런 데서도 언급되는 겁니다. 1차 더하기 2차 더하기 3차예요. 그러니까 농림업 부문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갖다 가공한 다음에 근데 가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와서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수익원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이니까 1차고 그걸 가공하니까 뭐예요? 2차고 가공하는 과정에 도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도시에 있는 뭐 유치원생들, 뭐 어린애들 참여해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수익도 올리잖아요. 체험학습이니 뭐 이런 거 해가. 그래서 3차 산업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결합된 거다 해가지고 6차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은 그렇게 구분하는데 산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서비스업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중에는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산업인데 지금은 한물 갔어요. 왜? 제품 수요가 없습니다.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양산업, 한물 간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산업 구조가 변화해가지고 어떤 산업이 사양산업이 됐다. 그러면 사양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자가 되겠죠. 이런 실업,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해가지고 이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양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 가지고 대책은 뭐냐? 대책은 사양산업에서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새로운 기술을 갖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과거에 뭐 전국 각지에 직업훈련원이 있었습니다. 직업훈련원이 있었고 그 직업훈련원이 중간에 기능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또 폴리텍 대학으로 됐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직업훈련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직업학교,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직업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첨단 IT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시키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구조적 실업,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그래서 실업자에게 새로운 훈련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이런 것들 갖다가 인력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휴먼 파워 폴리시 해가지고 인력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 교과서에 나왔던 구조적 실업, 그런 것이 구조적 실업이고 그러한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과거에는 인력 정책이 많이 강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구조적 실업을 갖다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 예전 교과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봤고 아직도 국내에서 나오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구조적 실업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루그만 경제학이나 맨키의 경제학이나 버냉키 경제학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근래 교과서에서는 구조적 실업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파악합니다. 구조적 실업 뭐예요? 임금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임금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가 경기 순환의 정점에 있을 때도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가 최고로 좋은 상태에 있을 때도 발생합니다.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현재 임금 수준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현재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정도면 일하고 싶다.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임금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실업, 이걸 구조적 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다 이렇게 보니까 높은 임금이 원인이에요. 시장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 이게 바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높은 임금이 나타난 또 구체적인 원인은 뭐냐? 높은 임금이 나타난 구체적인 원인은 뭐냐 하는 건데 대개는 보통 세 가지 언급합니다만은 그 세 가지 말고 또 세분화한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높은 이유, 뭐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임금 수준이 높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임금이 너무 높아졌어요. 자, 두 번째는 효율 임금 정책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효율 임금은 뭐냐면 기업이 아예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시장 평균 임금이 있지만 피고용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라는 게 뭐예요? 생산성이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높은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수한 사람들만 뽑을 수 있죠. 우수한 사람들만 뽑을 수 있고 높은 임금 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건강 상태가 좋아지겠죠. 또 높은 임금 지급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죠. 잘리지 않으려고.
근무 태만하다가 잘리면 그보다 임금 적게 주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겠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높은 임금을 주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기업의 이윤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효율 임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장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이거를 기업주의 효율 임금 정책이라고 하는데 결국 높은 임금 주니까 시장 전체로 봐가지고는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정책과의 부작용도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최저임금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최저임금도 시장 평균 임금보다 원래 높은 임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 평균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실업이 증가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원인이에요. 그것도 구조적 실업입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실업이 증가한다고 할 때 그 실업도 구조적 실업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뭔가 이제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부조화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다. 대책은 없죠. 대책은 노동조합 때려부셔요. 노동조합 때려부셔요. 그럼 효율임금 정책 해가지고 높은 임금 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세금 왕창 부과합니까? 최저임금제 없애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도 그래서 자연적 실업에 포함을 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실업이라고 할 때는 자연실업이라고 할 때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이 있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완전 고용 또는 자연 실업으로 파악합니다. 자연 실업에 있을 때 경제가 자연 실업률 수준에 있을 때 완전 고용이에요. 구조적 실업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봤던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합니다. 불가피한 거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가피하다. 그래서 두 가지만 존재할 때 이때 실업률을 자연 실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atural unemployment 하게 되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이 있을 때 이럴 때 이걸 자연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고용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제가 자연 실업 수준에 있을 때 완전 고용. 그래서 이제 자연 실업률을 파악할 때 자연 실업률이 얼마냐 하는 건데 이거는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맨큐의 경제학도 첫 번째 판 나왔을 때 그때는 책에서 자연 실업률이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3.1%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판 나왔을 때는 2.9%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4판인가 5판 나왔을 땐 또 2.7인가 2.6인가 해갖고 또 통계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르는 기간이 달라지면은 그 기간 동안에 평균 실업률은 달라지는 거죠. 자연 실업이라고 해서 딱 얼마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합쳐갖고 이걸 자연 실업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 실업은 뭐예요? 실제 실업은 글자 그대로 실제 실업입니다. Actual unemployment. 그래서 실제 실업은 당연히 자연 실업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뭐예요? 경기적 실업이 더해진 거 파악하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럼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업은 무슨 실업이에요? 경기적 실업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실업도 무슨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정부. 불경기에 발생합니다.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Cyclical Unemployment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케인즈가 제시하는 실업이에요. 이게 원래 케인즈 이전에 고전화파 시대에는 실업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항상 균형을 이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균형을 이끈다 그러면 당연히 노동시장도 균형을 이룰 것이고 노동시장이 균형이라면 실업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케인스가 그 실업의 원인과 대책까지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에요. 케인스가 생각했던 그 실업, 케인스가 제시했던 그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경기 순환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연 실업률로부터 벗어난 정도 얘기하는 거죠. 자연 실업률보다 당연히 높은 수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게 사진이 나왔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대공황 때 그레이트 디프레션 나와 있죠.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기에 일자리 구하기 위한 그 시위예요. 실업자들이 이렇게 줄 맞춰서 행진하는 겁니다. 정부 보아라, 대통령 보아라 이런 거죠. 일자리 구해달라 이겁니다. 대개 그 낮은 성장이 높은 실업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낮은 성장이 높은 실업과 관계가 있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GDP가 감소한다. GDP가 감소하면 총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총 생산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개별 기업의 생산도 감소하는 거죠. 생산을 줄이면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GDP가 감소하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동과 자본이 저하된다. 자, 노동과 자본의 저하가 이루어지면 경제 성장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거죠. 극대화되지 못하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의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만큼 고용 능력이 줄어들어서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낮은 성장은 두 가지 때문에 높은 실업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경기가 침체할 때 발생하는 이런 실업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연 실업률의 변화도 또 필요합니다. 자연 실업률의 변화. 자연 실업률이 늘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을 때 자연 실업이라고 그랬고, 이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연 실업률을 변화시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 전망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실업률 전망, 나가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연 실업률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자연 실업률이 얼마가 되는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측정하다 보니까 자연 실업률이 늘 변화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여기서 자연 실업률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그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의 변화가 있죠. 인구학적 특성입니다. 인구학적 특성. 한국 어떻게 될까요? 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 당연히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도 변화합니다. 자연 실업률 변화하겠죠, 당연히. 또 여러 가지 노동시장 제도가 또 변화할 때 자연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변화합니다. 자,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 임시 취업알선소가 충분히 있거나 없거나. 그렇잖아요. 취업알선기관이 충분히 있다. 워크넷이라든가 이런 취업알선기관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마찰적 실업 줄어들잖아요. 마찰적 실업이 줄면 자연 실업률도 낮아지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 진보 같은 것도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그 정부 정책의 변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양한 그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취업을 알선해주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하면 자연 실업률 달라집니다. 이것도. 자, 우리 경우에도 HRDnet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도 별도로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시행하는 그 직업훈련 스케줄 같은 거, 이걸 파악해가지고 방학기간이나 이런데 훈련 받는 것도 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민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근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료 교육 시키는 게 꽤 많아요. 교내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인턴도 보내가지고 인천 세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특히 물류 관련해가지고 인턴도 꽤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선해 줍니다. 물론 이제 파견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교육 훈련을 해서 파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도 이제 계절학기 같은 거 개설해가지고 그런 거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하는 게 꽤 있습니다. 많아요. 정부가 하는 건 더 많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글자 그대로 쉬지 않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연 실업률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자, 실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얘기 봤으니까 보시고. 자,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반면에 디플레이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영국에도 지금 부동산 시장 거품 꺼지면 디플레이션입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지금 심하지 않나요?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심하지 않아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거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죠. 커맨딩 하이츠에서도 이런 상황 보셨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피해를 준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오해하고 있다. 뭐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다들 알죠. 물가가 올라가면 똑같은 돈 갖고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생활 수준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오해라고 하고 있는데, 오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과 물가 수준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가 수준하고 물가 상승률을 헷갈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크루그만이 오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물가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더 빈곤해지진 않는다. 모든 사람이 더 빈곤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소득도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할 때는 실질임금을 개념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임금. 자, 실질임금은 뭐죠? 명목임금을 고용계약서상에 내가 고용계약서상에 얼마 받기로 계약서를 썼죠. 한 달에 500만 원 받기로 계약서를 썼다. 그 500만 원, 그게 바로 명목임금이에요. 고용계약서상에 사인한 임금, 그게 명목임금이고, 반면에 그 명목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 그 명목임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실질임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명목임금의 구매력이라고 정의해요. 명목임금의 구매력이 뭐죠? 살 수 있는 능력, purchasing power, 이겁니다. purchasing power. 그래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의 구매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목임금을 뭐로 나눌까요? 물가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물가 수준으로. 그래서 임금률을 정확하게 이게 바로 명목임금인데, 명목임금을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것이 실질임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물가 수준으로 나눈 게 바로 실질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물가가 오르면 소득도 오른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 개념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바람직하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물가 수준하고 인플레이션율,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물가 수준하고 인플레이션율을 갖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바로 뭐예요? 물가 상승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해 물가 수준분의 이듬해 물가 수준 빼기 첫해 물가 수준. 그럼 첫해 물가 수준분의 물가 수준의 변동분이 나오잖아요. 그 비율이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죠. 물가가 몇 %나 올랐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하고 인플레이션율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동안 120이었는데 135가 됐다. 인플레이션율은 120분의 15가 되겠죠. 120에서 135가 됐으니까 120에서 15만큼 증가한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율은 120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120분의 15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12.5가 되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이걸 구할 때 물가 수준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물가 수준하고 인플레이션율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자, 물가 수준 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뭐냐면 저 소비자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소비자 물가 수준은 계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변동을 거듭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196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으로 해가지고 자, 물가 수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예요. 물가 수준. 당연히 올라가죠. 물가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변동을 거듭합니다. 왜냐면 좀 전처럼 구한 거예요. 첫해 물가 수준분의 이듬해 물가 수준 빼기 첫해 물가 수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플레이션율은 뭐예요? 자,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에요.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산 거품 꺼지면서 자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상승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은 변동을 거듭한다. 그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얻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비용. 자, 고인플레이션 비용.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기에 있을 때 비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비용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용어가 나옵니다. 구두창 비용인데 shoe leather cost. 구두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두창.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구두창인데 구두 바닥이에요. 구두 바닥이 달아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면 구두 바닥이 달아요. 왜냐하면 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거래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마다 구두 바닥은 닳겠죠. 더더구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현금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나마 은행에서는 이자라도 주잖아요. 이자가 몇 푼 나오니까 일단 최대한 은행에다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현금 인출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은행 드나들어야죠. 은행을 드나들려면 구두바닥이 닳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래 비용의 증가,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현금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니까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돈을 빨리 쓴단 말이죠. 자고 나면 물가가 또 오른다. 자고 나면 물가가 또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오늘 돈이 현금이 들어왔다. 당장 가서 당장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미리 사놔야죠. 내일이면 올라갈 거니까 미리 사놓잖아요. 흔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자마자 물건 사러 시장에 가야 돼요. 구두바닥 따를 것이고 또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쳐갖고 자, 구두창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인플레이션 경험 나와 있습니다. 1985년에 이스라엘의 인플레이션율 500%였습니다. 아주 미쳤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은행에서 많은 시간을 은행에서 줄 서는 데 보낸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만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아가지고 쓰려고. 그 은행에서 줄 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줄 서는데 소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두창 비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인플레이션의 구두창 비용. 자, 두 번째 또 메뉴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난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자, 중국집에서 예컨대 밀가루값, 양파값 계속 올라간다. 어떻게 할까요? 짜장면값 자꾸 올려야죠. 3,000원 받다가 3,500원 받다 4,000원 받다 자꾸 올려야죠. 그때마다 메뉴판 바꿔야죠. 가격을 바꾸는데, 가격을 변화시키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상징적으로 메뉴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메뉴 비용은 원래 맨큐, 하버드 대학의 맨큐가 제시한 용어예요. 맨큐의 논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메뉴 비용, 메뉴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그 가격을 바꿔야 되고, 가격을 바꾸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소비자한테도 알려야 되고, 이런 가격 바꾸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상징적으로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죠. 또 계산 단위 비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잖아요. 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계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예컨대
1달러짜리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인데 1달러짜리 가지고 못 산다 그러면 당연히 뭐 헷갈리죠,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계산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이 짐바브웨, 여기 나와 있는 샘플이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죠. 짐바브웨 화폐입니다. 100 뭐요? 빌리언도 아니고 트릴리언 달러예요. 이 종이 쪽지 한 장이 쉽게 뭐 종이 쪽지 한 장이 10억 원이란 말이에요. 100 빌리언 100억이 아니라 100조 원 뭐 이런 개념이죠. 종이 쪽지 하나에. 그러니 물가가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이 동그라미 한번 세 보세요. 이게 얼마인지 이게. 100 트릴리언 달러. 이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디노미네이션 하자고 그러죠. 화폐 단위가 너무 크다. 1달러에 1,000원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1달러에 1원 급으로 해가지고 뭐요 다시 조정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유로하고 달러하고 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일본의 앵화 같은 경우에도 뭐 10배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다음 한국은 달러당 1,000원 이렇게. 이거 좀 낮추자 이거죠. 비슷하게 맞추자. 이런 걸 갖다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또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 비용은 이런 거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득을 얻는 사람으로부터 손해 보는 사람 있으니까 손해 보는 사람의 부와 소득이 이득을 보는 사람으로 이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득이냐? 정부도 이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정부도 이익이에요. 기업도 이익이고 보통은. 결국 뭐예요? 소비자나 민간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볼 것인가 하는 것은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화폐 가치를 하락시킨다. 그 하나가 질문할까요? 예컨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건 누구죠? 물가가 올라간다. 누가 유리해요? 채무자죠. 왜?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자가 이득이죠. 채권자는 손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갖다 빌려주거나 이럴 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럴 때 예상 인플레이션, 그 예상 인플레이션을 갖다 계산해가지고 그것도 이자율에 포함을 시킵니다. 돈 빌려줬다 은행이 채권자인데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채권자 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를 때 누가 이득이고 손해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쉽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어렵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발생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이건 어렵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을 긴축 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긴축 정책을 써요. 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물가 상승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경기가 침체하죠.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실업이 증가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정책의 딜레마. 인플레이션이냐 실업이냐 둘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둘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필립스 커브입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유명한 필립스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잡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냐 실업이냐 중시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한다. 공화당은 주로 미국의 중산층의 입장을 반영하죠.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이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실업이 증가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우선시해요. 반면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은 서민을 대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면 실업을 더 중시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은 물가 좀 오르면 어떠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과거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일시적이었지만 매우 큰 실업의 증가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함께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지표들 이런 것들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GDP, 실질 GDP의 개념 도 샅샅이 봤고, 자, 물가와 관련된 개념도 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 문제와 경기 변동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학 초보 수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원래 경제 성장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거시경제 들어가면 좀 자세히 또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타 경기 변동도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런 모형은 거시경제 할 때 좀 자세히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글로벌 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으로 다양한 진출로가 있는데 그로 나가려면 거시경제학도 좀 더 깊이 있게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취업하려면 취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서 자세히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경제학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길어졌는데 슬라이드가 좀 꽤 많습니다. 29개인데 그만큼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